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원가관리회계 강의하고 있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총 9번에 걸쳐서 원가관리회계 이제 심화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첫날이니까 잠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그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강의를 일단 유인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원가관리회계인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도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요 과목이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일컫는 거냐면 1차 시험과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제 둘 다 나오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1차에서만 존재하고 또 어떤 과목은 2차에서만 존재하고 이런 과목들도 있는데 1차랑 2차에 이제 동시에 나오는 뭐 그런 과목들을 보통 주요 과목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도 1차, 2차 다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하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원가관리회계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그냥 끼어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5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몇 점짜리가 되냐면 이제 회계학은 3점이잖아요. 그래서 3점 해가지고 다 해봤자 솔직히 다 맞춰봤자 30점이에요. 이게. 원가회계가 1차 시험에서는 비중이 별로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 그냥 원가 버리자.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원가관리회계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1차 때는 버리자.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2차 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가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과목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에 하나의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과목인 원가관리회계도 통과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회계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동차 때랑 유예 때랑 해서 이 부분 합격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유예로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1순위인 거. 절대로 유예로 넘기지 않고 동차 때 무조건 끝내야 되는 과목.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원가관리회계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보통 5과목 보잖아요. 2차 시험에서. 2차에서 5과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차 때 한 4개 합격했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거의 이 정도면 99% 합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보통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1년 동안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지간해선 합격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 볼 때 제 동차 때 4개 붙었거든요. 하나 남았었어요. 재무회계 하나 남았었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어쨌든 떨어진 거 아니야. 동차 때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축하받았어요. 야, 합격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 남아버리면 일반적으로는 다 합격한 걸로 보통 간주를 해버리는데 원가가 남잖아요. 그 얘기가 좀 달라져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뭐 남았니? 물어봤더니 원가 남았대. 너 좀 고민이 많겠구나. 약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 원가가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요. 그 난이도의 변동성이라는 게 약간 좀 쉽게 나오면 원가관리회계는 2차 시험에서 풀만한데 2차 시험에서 원가를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맘먹고 어렵게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원가관리회계만 공부했다라고 할지라도 거의 막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동차 때 무조건 끝을 내버려야만 마음 편하게 우리가 혹시나 유예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동차 때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벌써 2022년도 절반 이상 지나갔다. 그죠? 벌써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시간 정말 금방 가거든요. 솔직히 2022년 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잖아요. 남아있는 수험 기간 우리 시험날 쫙 나오고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좀 달리다 보면 시간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쓱 지나가 버리면은 1차 어찌어찌 합격했다라고 쳐보세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 동차 기간이 얼마나 길 거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몇 달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이거 100점 낮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해놨는데 갑자기 2차 시험 볼 때 이거 2차 때 동차 때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동차 때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원가관리회계 관련된 깊은 내용까지 당연히 봐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심화 과정이죠. 물론 원가관리회계 기본 강의를 다 수강하신 이후에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2차 강의 자체를 미리 들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초시생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초시 때는. 근데 보통 이제 재시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아예 2차 강의 자체를 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그런 여유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2차 강의를 미리 듣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심화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심화 강의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렇게 주관식이잖아요. 난이도 차이가 엄청 커요. 제일 난이도 차이가 큰 게 원가 관료회계예요. 다른 과목들도 당연히 2차가 훨씬 어려운데 원가 관료회계는 1차랑 2차랑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요. 2차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2차 시험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보는 건 솔직히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2차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풀만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걸 좀 더 메인으로 할 거예요. 심화 때는. 즉 우리가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관식 실력이 올라간다, 이런 효과도 있고, 주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버릇하면 객관식을 푸는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효과도 당연히 둘 다 존재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체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이 체득이 됐다라고 해서 주관식 문제를 푸는 실력이 올라갈 거냐? 그 효과는 별로 크진 않아요. 있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주관식 시험 문제를 많이 좀 연습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무래도 주관식이다 보니까 문제 사이즈가 되게 길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원가 관료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자료를 좀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내공이 쌓이면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긴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료가 뭔지, 이런 것들을 딱딱 선별할 수가 있게 되고, 나만의 스타일대로 뭔가 문제 자료를 딱 눈에 띄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향상이 좀 돼요. 그게 되고 나는 순간 이제 문제 푸는 어떤 그 눈이 딱 띄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띄어지는 순간 객관식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귀엽게 보여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워낙에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회계사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회계학에 한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다라고 할지라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1차도 꽤나 어려운데, 우리가 심화반을 통해서 그래도 2차 때 출제되었던 여러 가지 주관식 문제들, 좀 필수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 버릇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반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객관식반 가잖아요? 그러면은 꽤나 어려운 문제들인데 걔네들도 우리가 이미 얘네들을 구경하고 났기 때문에 자료를 좀 해석하는 눈이 좀 보이게 되고, 주관식 문제에 비해서는 객관식 문제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딱 보면 뭐야 이게 다야? 약간 좀 귀여워 보여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관식 문제를 먼저 좀 연습하고 나면 얘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먼저 각 챕터들마다 주관식 문제를 좀 먼저 많이 풀 겁니다. 주관식 문제를 풀고 우리 뒤에 가서는 객관식 문제도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9번밖에 안 되죠. 9번이면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36시간인데 36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모든 챕터들을 다 볼 수 있느냐? 다 못 봐요. 그래서 조금 선별을 할 겁니다. 선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1차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주제랑 2차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주제가 이렇게 각각 개별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기 되게 애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차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주제랑 2차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주제가 많이 겹친다는 거지. 근데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런 정도로 겹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겹쳐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막 이렇게 일치하게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2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주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둘이 겹치는 부분들. 심화반에서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좀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주제가 뭐가 있을 거냐면 오늘 요인물로 받으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2차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거 있어요. 기본 강의 들으셨으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들어가면 CVP, 얘도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녀석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5개 주제, 하나, 둘, 셋, 넷, 5개. 얘네들만 완전하게 좀 박살 내놓으면 1차 시험이 됐든 2차 시험이 됐든 솔직히 말해서 출제 비중 커버리지로 치면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객관식반이나 또 나중에 본격적인 2차 반,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살을 좀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 아무리 기본 강의를 다 완강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의외로 약간 뭐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수험생들의 비중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 강의를 한번 다 들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말 들어봤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 원가에는 무슨 뭐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고 최소한 그런 것들은 알아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 강의 들으셨으니까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본적인 개념이 딱 완벽하게 잡혀 있느냐? 그렇진 않을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도 조금 좀 잡아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그 강의는 유인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유인물은 이론보다는 문제 위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재무회계나 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사실 이론 정리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는 애시당초 회계 기준이고 세법은 애시당초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기준이나 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약속이 있을 때까지는 뭔가 배경이 있었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막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중요한 약속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나 세법 시간에는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들 밑줄도 좀 잘 그으시고 별표도 좀 쳐놓으시고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그 실력이 조금 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 이게 이제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방식인데 원가관리회계는 안 그래요.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서라는 게 없잖아요. 회계 기준도 아니고 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면 그 속에 이론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론 공부를 따로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론인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인물마다 각 주제들마다 제가 이론 정리를 좀 심플하게 해놓긴 해놨는데 최대한 그냥 심플하게 했어요. 다 그냥 설명은 문제 풀면서 동시에 드릴 거니까 필요한 내용들 좀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 심화반 강의 교재로 뭐 기본서도 챙겨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유인물만 했는데 기본서 이제 각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고 그러실 때는 기본서를 좀 병행하면서 같이 좀 보시는 방식으로 하면 좀 보완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강의 진행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주관식 문제 풀이 연습을 좀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복습하실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 준비하세요. 그 2차 답안지 아시죠? 2차 그 답안지 우리가 써서 내야 되는 그 뭐라 그래? 답안지라고 하잖아요. 그거죠? 그거 아마 그 얼마 안 해요. 그거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팔걸? 학원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1차 시험 볼 때도 거기다가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2차 가면 거기다가 우리가 답안지 정리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 문제들을 위주로 좀 풀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걔네들을 풀 때 그냥 단순히 답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답안지에다가 조금 기승전결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자료 정리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쓰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정답이 딱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다 보면 객관식 문제 풀 때도 결국은 우리가 문제 푸는 어떤 플로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답안지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객관식 문제 풀이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답안지 작성 요령 이게 똑같은 답안지라도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점수를 좀 더 줘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 요령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답안지 하나 좀 구입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좀 갖고 다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2022년 벌써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1차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화반을 비롯해서 뭐 학원에 오실 때 공부를 하실 적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 하나를 습득하고 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인드예요. 마인드. 결국 이게 그 멘탈 싸움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조금 되뇌이시면서 나 진짜 무조건 그죠? 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 요번에 진짜 내가 목숨 바쳐 해가지고 진짜 그죠? 뭐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무조건 합격하고 말겠다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절실한 마인드로 진짜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진짜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막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하게 야 내가 그 수험 기간 동안은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되게끔 열심히 하신다면 다들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인드,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걸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다시 또 확진자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할 때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합격하기 어려워져요.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만 한 며칠 알아놓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 이런 것들 좀 잘 하시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마스크 쓰고 해도 최대한 뭐 알아듣는데 지장 없도록 좀 신경 써서 강의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합시다. 자, 요 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같이 공부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1차 시험이 됐던 2차 시험이 됐던 해마다 그냥 출제 거의 1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는 뭐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완벽 마스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 마스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토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를 좀 보시면 종합 원가 계산의 기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좀 짚어볼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자, 종합 원가 계산 어떤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보통? 일단 당연히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인데 제조기업 중에서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 거냐? 자,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스타일의 제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분필. 두 번째, 우리가 앉아있는 건물. 그럼 종합 원가 계산은 분필 원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건물 원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뭐야? 분필이에요, 건물이에요? 우리는 분필인 거야. 그죠? 건물은요, 서로 다 다른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A 건물과 B 건물과 C 건물. 우리 회사가 건설업체야. 올 한 해 동안 건물을 3채 올렸어요. 근데 첫 번째 건물은 학원 건물이고요. 두 번째 건물은 병원 건물이고요. 세 번째 건물은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건물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건물을 3개 만들었는데 원가 다 해서 얼마 썼지? 300원 썼네. 그럼 건물 하나당 100원이겠구나.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서로 다 다른 건물인데. 서로 특성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원가 계산할 때도 A 건물 따로, B 건물 따로, C 건물 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원가 계산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걔를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솔직히 말해서 실무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무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운데 그 실무적인 어려움을 우리 수업 목적상 어떻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죠. 낼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객관식반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살을 붙이도록 하고 지금 우리는 건물보다는 분필 만드는 회사한테 포커스를 맞출 거야. 분필은 A, B, C가 없어요. 그냥 A밖에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A 분필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그냥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 깔려 있고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그냥 여기서 재료를 집어넣고 나면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툭툭툭툭 대량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회사를 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분필이니까 똑같으니까 짜잘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분필을 한 100만 자로 만들었어요. 100만 자로 만드는데 원가 얼마 썼는가 다 해서 1000만 원 썼대요. 분필 하나당 얼마요? 그냥 10원.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퉁쳐놓고 말 그대로 한꺼번에 다 같이 모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버린 거죠.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자, 저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work in process니까 앞으로 WIP라고 하는 약자를 좀 쓸게요. 제공품이죠. 제공품인데 이제 제공품이라는 말이 원가 회계에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WIP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공품 T 계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이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제공품 T 계정에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을 거냐? 네 녀석이 살고 있어요. 네 놈. 첫 번째 기초 제공품. 그죠? 두 번째로 단기에 우리가 착수해서 돈 쓴 거, 그 다음에 완성이 된 거,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 얘네들만 잘 채워주면 이게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얘네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초제공품. 이거 금액 알까요? 모를까요? 이 금액 알아요? 몰라요? 회사에서. 기초제공품, 우리 회사의 기초제공품 얼마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기초제공품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기초제공품이랑 똑같은 말? 기초제공품은 그냥 전기말 제공품 아닌가? 그 우리 회사 저거 모른대. 그럼 전기의 결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저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라는 거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회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초제공품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무조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내가 단기 중에 원가를 얼마 썼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회사에서 저 녀석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얼마 썼어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뭐 커피 한 잔 사 먹었고 오면서 차에 기름 넣었고 그거에서 대충 얼마 썼는지 뭐 그냥 요새는 뭐 핸드폰에 다 오니까 문자로 그런 것들 다 해보면 좀 귀찮아서 그렇지 오늘 하루 동안 얼마 썼는지 충분히 알아요. 아니 일개 개인도 특정한 기간 동안 얼마 썼는지 맘만 먹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특정한 회계 기간 동안 자기네들 얼마 썼는지 모르는데 문 닫아야지 그런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놈과 요놈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당연히 아는 거니까 문제에서 주는 거야 그냥.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준다고요. 뭔 말인지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알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공장을 막 돌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베이어 벨트를. 컨베이어 벨트를 돌렸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부는 완성이 됐겠지만 일부 미완성이라는 녀석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쓴 돈이 완성된 놈한테는 얼마가 들어간 것이며 미완성된 놈한테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요거를 짜맞춰주는 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목적인 거고요. 이 종합원가 계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내기 위해서 기본 강의 때도 들어보셨을 5단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5단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얘도 알고 싶고 얘도 알고 싶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금액인 거잖아. 금액이 100원이냐 200원이냐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금액은요. 두 개만 알면 끝내요. 두 개만. 두 개만 알면 금액은 끝난다고요. 뭐 알면 되겠어요? 두 개. 첫 번째 수량. 두 번째 단가. 자, 이걸 기억하세요. 수량과 단가 둘만 알면 금액은 무조건 끝나는 건데 둘 중에 누가 항상 우리를 괴롭힐까요? 둘 중에. 수량과 단가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건 무조건 단가예요. 수량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몇 호지? 여기 401호인가요? 401호 강의실에 가면 책상이 겁나 많아요.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미션 하나 드릴게요. 이 책상은 과연 다 해서 얼마어치일까요? 금액을 뽑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숙제로 됐어. 뭐 하실래요? 그럼 제일 먼저 쉬는 시간에. 그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책상의 금액이 다 해서 얼마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제일 먼저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똑같이 몇 개 있는지 일단 세야 되지 않겠어요? 몇 개 있는지는 솔직히 우리가 뭐 회계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눈만 달려있으면 되잖아. 눈만 달려있으면 얘네들이 도대체 다 해서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수량을 파악하는 건 되게 쉽기 때문에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랑이 궁금하다면 제일 먼저 1번으로 해야 되는 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뭘 할 거냐? 몇 개 있는지를 가서 셉니다. 공장을 가봐요. 야, 완성해서 쌓아놓은 거 몇 개냐? 물어봤더니 100개 있더래. 야, 아직까지 미완성돼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거 몇 개 있더냐? 그것도 100개 있더래. 눈으로 그냥 이걸 보고 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요거를 제일 먼저 1단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로. 이렇게.
회계팀의 막내 직원을 시켜서 야 완성된 거랑 기말에 남아있는 거 좀 세고 와. 그랬더니 100개 100개 똑같이 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고 있는데 얘도 100개고 얘도 100개인데 어차피 똑같은 제품들이라며 똑같은 아이들인데 100개 100개 똑같으니까 그러면 반띵해서 얘한테 절반 주면 되겠구나 싶은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100개 100개일지 모르겠으나 요 100개랑 요 100개는 엄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얘는 다 만들었고요. 얘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절반밖에 못 만든 거야. 이렇게. 얘는 절반까지밖에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완성품이 아니라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물량에다가 항상 뭐를 좀 반영해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완성했는가? 완성도라고 하는 녀석을 무조건 반영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도를 반영했더니만 그럼 얘는 그냥 다 만든 100개가 있는 거니까 100개라고 봅시다. 하지만 얘는 눈에 보이는 건 100개일지라도 절반까지밖에 만들지 못했으니까 몇 개로 취급하자? 그냥 50개인 걸로 취급하자라고 해서 100개와 50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물량을 하나 뽑아내자는 거야. 그리고 요 녀석한테 이러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무슨 이름 붙여줬어요? 완성품 환산량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을 뽑아주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입장에서 배부 기준의 역할을 해요. 이 금액들을 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건데 이 금액을 뭘 기준으로 해서 뿌려줄 거냐? 어차피 똑같이 생겨먹은 애들이니까 물량 가지고 뿌리면 되겠지만 이 물량 가지고 뿌리기에는 서로 완성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 완성도까지 다 그냥 녹여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계산해내고 그 녀석을 기준 삼아가지고 뿌려주자. 이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목표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원가가 다 해서 얼마인가? 이건 알고 있다며, 그죠? 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500원인 거야. 이게 1,500원이었어. 얘랑 더해서 1,500원. 그럼 저게 1,500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랑을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차대는 맞아야 될 테니까 최소한 얘도 1,500원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1,500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하자.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이야. 그럼 대변에 돌아갈 전체 금액이 1,500원인데 결국 대변의 수량은 우리가 완성도까지 반영을 해서 100개와 50개 도합 150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 2단계에서 알아냈으니까 2단계에서 계산해 놓은 150개랑 3단계에서 우리가 뽑아낸 1,500개랑 얘네 둘을 적절하게 조합해주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150개 만드느라 1,500원 썼으니까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 꼴로 쓴 거예요? 하나당 10원꼴로 썼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당 10원짜리였었구나 라는 것을 뽑아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네 번째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수량은 눈만 달려있으면 끝나는 문제고 사실 완성도도 눈만 달려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 가서 보면 알잖아. 어디까지 탔는지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다 해결됐는데 아무리 이 책상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얘네들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단가가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놈의 단가를 드디어 4단계 가니까 알게 됐네. 한 개당 10원 꼴이다. 그럼 한 개당 10원 꼴인데 완성된 녀석은 100개로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완성품 결국 얼마? 1,000원이겠죠. 그죠? 마찬가지 한 개당 10원으로 취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말 제공품은 우리가 완성도 반영해서 50개로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우리 기말 제공품은 얼마? 500원이 되겠죠. 우리는 차변에 있는 금액이 다 합해서 1,500원이었고 걔네들을 대변에 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목표였는데 즉 종합원가 계산의 목표는 차변을 문제에서 주니까 그걸 통해서 대변을 뽑아내는 것 즉 차변 줄게 대변 다오 이게 결국 우리의 목표였던 건데 지금 그걸 해낸 거잖아요. 완성된 것은 1,000원이었구나.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500원이었구나. 이 간단한 논리를 그냥 왁구로 딱 잡아놓은 것이 바로 5단계법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그냥 그림 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수식으로. 결국 이슈가 되는 건 뭐냐? 물량은 눈에 보인다며. 해결 안 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뭐라고요? 단가. 책상을 앞만 뚫어져라 쳐다봐도 아무리 원가 회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쳐다봐도 이거 단가 얼마인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관건은 단가에 있어요, 단가. 얘만 어떻게든 뽑아내면 돼. 요 녀석. 자, 그럼 단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거냐? 전체 총 원가를. 몇 개냐?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수량 쓰지 말고 무슨 수량 쓰세요?
완성도를 반영해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의 수량을 쓰자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눌 거냐? 이 친구로 이렇게 나눠주자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눈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즉 물리적인 수량, 물량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물리적인 수량을 쓸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반영하자? 완성도라는 녀석을 무조건 반영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또 눈에 보이는 완성도를 반영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완성품 환산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반적으로 이런 플로우를 타게 된다는 거지. 1번으로 뭐부터 해결하자고요? 1번. 1번으로는 회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거. 걔부터 일단 빨리빨리 끝내고 보자는 거예요. 회계팀에서 그냥 막내 직원한테 시키는 거야. 인제 막 입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가서 야, 공장 가서 좀 세고 와. 뭘요? 가면 그 컨베이어 벨트에 몇 개 남아있는지, 또 컨베이어 벨트 끝나가지고 옆에 다 완성됐다고 쌓아놓는 거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세고 와. 그거는 신입사원이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 1번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1번 누가 하는 거야? 1번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요거. 물량 뽑아내고 야, 미완성된 거 있으면 걔네들 컨베이어 벨트에 대충 어디쯤 왔는지 그런 것도 보고 와. 이런 것들 딱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1단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1단계에서 얘네들을 알고 나면 회계팀에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몇 개인지도 알아내겠죠? 그죠? 분모 해결됐으니까 분자 얼마인지도 해결합시다. 어차피 차변은 알고 있다면서,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해결하세요. 분자 분모 둘 다 해결됐으니까 나눠주면 드디어 4단계까지 가면 드디어 이제 단가가 나오는 거야. 우리를 괴롭힌다는 단가는 그래서 4단계까지 가야 뽑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저 단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 결국 우리는 원가를 배분할 거야. 어디에다 원가를 배분할 거냐? 우리는 차변의 원가만 알고 있을 뿐 대변의 원가 각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대변한테 열심히 뿌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변 줄게, 대변 다옵니다. 그래서 대변엔 누구누구가 있을 거냐? 완성품의 원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의 원가, 이런 아이들을 계산해내는 거. 그래서 차변 줄게, 대변 다오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 적어놓은 이 내용들을 거기 1번에 종합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종합 원가 계산의 5단계다라고 해놓고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요 얘기도 좀 보도록 합시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저는 지금 하는 얘기 정도는 기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믿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드린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내용 풀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이니까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 조금 정리한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티계정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계정에 살고 있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초제공품, 단계에 돈 들어간 거, 완성된 거,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 자, 그럼 결국 관건은 뭐냐? 수량 같은 데이터들은 눈만 달려있으면 그냥 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5단계법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단가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결국은 키가 되는 건데 그놈의 단가가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적용되는 단가하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단가하고 이게 같을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돈 언제 썼어요? 얘는 단기에 썼겠지. 그럼 얘는 단기의 단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돈을 쓰더라도 언제 썼겠어요? 얘는 작년에 전기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전기에 돈은 썼는데 전기에 미처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 전기 입장에서 제공품이 되고 그 녀석이 단기로 이렇게 2월이 됐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얘는 작년에 돈 썼다, 얘는 올해 돈 썼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 물가 같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단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는 10원인데 얘는 20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요렇게 계산된 이 단가들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물량에다가 다 붙여주면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뭔가 완성을 시켰다 이거예요. 완성을 시켰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량은 알겠는데
그 물량에다가 10원을 때려줄 거냐 아니면 20원을 때려줄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회계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몇 개를 팔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팔아먹은 게 도대체 10원짜리냐 20원짜리냐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종합원가 계산도 똑같아요. 그냥 선입선출법으로 재무에게는 상기업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제조기업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완성됐다 그냥 이렇게 보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완성되느냐? 선입선출법이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존재했어요? 얘가 더 먼저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완성을 시켜주자.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이야. 얘를 완성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얘를 완성시켰다.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얘가 남아있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IFO라는 거지. First in, first out.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절대로 요 녀석이 여기로 남아있을 일은 없어요. 우리 회사 뭐 만든다고요? 우리 회사는 분필 만든다면서 짜잘한 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1월 1일 날 미완성이었는데 12월 31일 날 찾아가 봤더니 그때 그 녀석 아직도 만들고 있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봤을 때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건 어떤 애들이 남아있는 거냐면 그냥 12월 31일 날 그날 아침에 투입한 거 있죠. 그런 애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남아있을 일은 없고 당연히 얘가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화살표들 얘네들이 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기말 제공품은 몇 개인지를 세고 거기다 완성도 반영해놨죠. 거기다가 단가는 얼마 때리면 되느냐? 그냥 20원 때리면 끝나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성품에 대해서는 내 눈에 지금 이 완성된 것이 다 해서 몇 개냐 이런 것들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거기다가 10원을 때려야 되는지 20원을 때려야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온 거랑 요렇게 온 거랑을 둘을 나눠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성된 녀석이 100개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서 30개는 여기서 온 거고 70개는 단계 완성을 시킨 거다라고 하면 30개에 대해서는 10원을 때려주고 나머지 70개에 대해서는 20원을 때려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 때 예제 문제 같은 것들 풀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선입선출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완성된 게 몇 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를 뭘로 나눠요? 기초제공품과 단기착수 이렇게 둘로 좀 나눠줬어야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초제공품과 그 다음에 단기착수 완성품 단기 착수 완성품 이렇게 둘로 조금 나눠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선입선출법만 인정해 줄 거냐? 평균법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평균법.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기본 강의를 다 들었으니까 그냥 한글 안 써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봐도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분명히 그죠? 자, 얘는 10원인데요. 얘는 이제 20원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둘 간의 단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을 대변에 보내줄 때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거냐 이게 좀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평균을 내자. 평균법을 저는 이렇게 쓸게요. average. average니까 이렇게 avg라고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 말 그대로 평균 내자는 거예요. 10원과 20원을 평균을 내버리자. 평균 낸다는 말의 논리는 뭐냐? 야, 어차피 얘나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냥 한 몸으로 보자 이런 개념인 거지 이렇게. 얘네 둘을 따로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걸 막 구분해야 되는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나 똑같다라고 보고 그냥 평균 내자는 거야. 그 얘나 똑같을 거냐라고 한다면 원래 안 똑같거든요. 왜 안 똑같을 거냐? 얘는 보세요. 얘는 기초제공품이니까 언제 시작을 한 거냐면 전기에 착수해서 전기에 돈을 쓴 거죠. 얘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개념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거지로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균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무리수스러운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합원격에서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로 했었냐면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니까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 중에서 당연히 뭐가 맞아요?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면 먼저 집어넣은 녀석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인정해 주는 게 평균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그냥 인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스러운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전기착수인데 분명히 이것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얘도
단기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그냥 우겨버려야 얘도 단기 착수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자는 거지. 그럼 얘도 단기 착수로 가정을 해놨고 얘는 애초부터 단기 착수니까 결국은 얘랑은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을 그냥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야.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단가도 하나여야 되겠죠. 그래서 10원과 20원을 평균 냅니다. 단순히 15원으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 내는 가중평균.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내보면 얘한테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원 정도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가중평균을 내봤더니 한 17원 정도 나오더래. 그럼 결국 우리는 이 17원짜리를 가지고 완성도 시키고 17원짜리를 가지고 미완성으로 남기도 했다 이렇게 그냥 보자는 것이고 완성된 것이 됐든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됐든 둘 다 얼마라고 보자. 그냥 얘도 17원이다 얘도 17원이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게 바로 평균법이에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같은 회사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고 나면 계산 결과 당연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단가가 서로 다르게 매겨졌으니까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결과가 서로 동일해져요.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뭐가 없을 때? 기초가 없다면 그죠? 기초가 없다면 어차피 그냥 20원짜리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서로 동일하겠지.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결과가 동일하겠어요? 설령 기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야? 다 단가 때문인 거죠. 단가. 그렇죠? 작년에는 10원이었는데 올해는 20원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작년에 10원이었는데 올해도 10원이라면 그럼 뭐 선입선출법을 쓰든 평균법을 쓰든 어차피 그게 그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2번 커다란 박스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거부터 잠깐 체크할게요. 제일 밑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서로 이제 결과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더래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문제를 풀다 보면 단기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누구누구는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입선출법이네 평균법이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기의 단가랑 단기의 단가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바이포냐 에버리지냐 가리지 않겠죠.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칠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 때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든 단가만 잘 뽑으면 된다 이거야. 단가만. 근데 잘 보세요. 파이포에서 단가 두 개죠 지금. 10원짜리 단가, 20원짜리 단가. 두 개 단가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알아야만 원가 계산을 끝낼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몰라도 돼. 즉 10원하고 20원 중에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싶은 건 솔직히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5단계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하지 않을지 또 그 이유는 뭔지 한 5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알아야 될 것이며 누구는 과연 알 필요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 마치셨으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20원 과연 필요할지. 자, 20원은 지금 티계 정상에 그려보면 얘죠. 얘. 이게 20원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요 녀석의 금액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얼마 썼는지를 물어보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듯이 기업 입장에서도 올 회계 기간 동안 단기 얼마 썼는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요. 한 2만 원 썼대 예를 들어서. 이건 알고 있는 얘기라고 처음부터.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2만 원을 일부는 여기로 보내고 일부는 여기로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림대로 한번 가보자면 일부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 그죠? 요만큼.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가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그죠? 자, 나눠보세요. 정답은 얼마인가요? 2만 원 중에 여기 들어갈 건 얼마? 여기 들어갈 건 얼마? 답 한번 내보세요.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야?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이걸? 15,000원, 5,000원인지 16,000원, 4,000원인지 19,000원, 1,000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봐야 되느냐? 공장 가서 직접 봐야 돼요. 딱 보니까 이게 왜 2만 원을 썼느냐면 1,000개를 만드느라고 2만 원을 썼대요. 수량은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1,000개 중에 그럼 몇 개가 완성되는가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한 800개 정도는 완성이 됐는데 한 200개 정도는 여전히 미완성이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럼 눈에 물량이 딱 보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1,000개 만드느라고 2만 원을 썼구나. 그럼 한 개당 얼마 꼴?
20원 꼴이었다는 거네. 그럼 얘도 결국은 20원이고 얘도 결국은 2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있으면 20원짜리가 800개 있으니까 너는 16,000원이었구나. 20원짜리가 200개 있으니까 너는 4,000원이었구나. 정답은 2만 원을 16,000원, 4,000원으로 쪼개면 되겠구나. 이런 컨셉이라고요. 20원이라는 단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이 금액은요. 그림을 잘 그림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20원이라고 하는 이 단기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금액이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물량만 보인다고요. 자, 401호의 책상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 끝나고 오시면 이 중에 일부 책상을 옆에 402호에다 다 옮겨놓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401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얼마어치고 402호로 옮겨져 있는 것은 얼마어치인지 그걸 알아내시는 게 숙제인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래요? 뭐는 보여요? 물량은 보인다고. 몇 개가 402호 같지? 몇 개가 여기 남아있지? 이건 보인다고 이렇게. 그건 셀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보인다고요? 단가가 안 보인다고. 여기가 401호예요. 몇 개는 402호로 옮겨졌고 몇 개는 남아있다는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물량은 다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량이 보인다라고 해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고. 누가 도와줘야 된다? 단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20원이라고 하는 이 단기의 단가 얘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요 녀석 한번 봅시다. 요 녀석 기초제공품. 똑같은 짓을 한번 해보죠. 이 기초제공품도 마찬가지. 애시당초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차변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요 금액이 1,000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근데 얘는 보니까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요렇게 가서 요만큼 위에 요만큼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퀴즈. 얼마게요? 정답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냥 얼마겠어요? 그냥 1,000원인 거지. 그냥 1,000원인데 요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짓 하나요? 가만히 있어봐. 1,000원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물량은 내 눈에 보여. 물량을 보니까 이거 100개네. 자, 100개의 행방은 어디 있지? 100개 어디 갔나 따라. 다 이리로 갔네. 100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다 끝났어. 자, 100개에 1,000원이니까 하나당 10원. 그럼 이게 10원이니까 너도 그럼 10원이겠네? 그럼 10원짜리가 100개가 있는 거니까 드디어 알아냈다. 너 1,000원이었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냥 제가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인 거지 뭐. 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즉 얘는 쪼개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얘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단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 여러분 여기 우리 401호에 다 해서 1,000원어치의 책상이 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 끝나고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책상 다 어디 갔어요? 다 402호 있대. 그럼 402호로 간 책상은 다 해서 얼마일까요? 그럼 1,000원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단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상에서 뭔가 찢어진다 싶으면 걔는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는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단가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평균법이라면 단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 17원이라는 단가 필요할 거냐? 당연히 필요하죠. 왜? 차변은 그냥 한 몸이에요. 이렇게. 이 한 몸으로 되어버린 이 차변이 대변으로 갈 적에 어떻게 가느냐면 어느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양방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량이 눈에 보일 뿐이지 단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단가가 17원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가는 FIFO에서는 단기 단가고요. 에버리지에서는 기초와 단기를 누적한, 얘네들을 블렌드해버린 그런 단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림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FIFO에서는요. 어차피 아까 전에 우리가 5단계법을 공부하면서 이 단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단가라는 것은 결국은 총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마찬가지 평균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결국 단가를 뽑아내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고, 이 단가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총원가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이 있어야 되겠다. 요까지는 다 따라왔잖아요. 자, 근데 이 단가랑 이 단가가 서로 같은 단가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먼저 선입선출법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 지웠던 그림,
떠올려 보세요. 쪼개지는 건 누구밖에 없다? 단기. 그래서 얘는 단기의 단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단기에 대해서만. 그죠? 오로지 단기의 단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단기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얘도 오로지 단기 것만 있으면 끝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아까 전에 5단계법의 어떤 플로우를 봤을 때 얘는 4단계의 결과였잖아요. 4단계에서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이 녀석을 3단계에서의 이 녀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라면 2단계건 3단계건 4단계건 무조건 다 단기 것만 집어넣으면 된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반면에 평균법이다라고 하면 이 단가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 아까 전엔 차변의 전체를 다 그냥 블렌드한 단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변을 다 블렌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기 것뿐만 아니라 전기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전기의 단가는 어디에 녹아 있냐면 기초제공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는 기초제공품 거기다가 단기 것까지 다 합쳐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결국은 얘랑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얘도 당연히 기초와 단기를 한꺼번에 뽑아버릴 거고요. 요 안에도 기초 걸 같이 녹일 거라는 거지. 단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2단계에서 얘는 3단계에서 그 다음에 얘는 4단계에서 뽑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1페이지 밑에 있는 표입니다. 거기서 뭐만 좀 보시냐면 밑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뭐 5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1단계 봅시다. 1단계 보시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녀석을 기초 단계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림 떠올리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죠.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통으로 계산하면 된다. 근데 2단계랑 3단계랑 4단계를 다 싸잡아서 보시면 2, 3, 4단계를 묶어서 보시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뭘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냐면 단기 투입분에 대한 단기 발생 원가만으로 또 단기 투입분에 대한 선입선출법은 죄다 그냥 오로지 단기 것만 관심 갖자 이런 컨셉으로 돼 있다고요. 반면에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평균법은 오로지 단기 것만 이게 아니라 기초 것도 같이 녹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단계도 보시면 전기랑 단기, 3단계도 보시면 기초 플러스 단기, 4단계를 보시면 전기와 단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사회적으로 합의된 건가요? 그냥 뭐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솔직히 물론 뭐 밑줄 긋고 하시는 건 좋은데 밑줄 긋고 뭐 형광펜치라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달달 외운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그냥 문제를 나중에 풀어 볼 건데 그 문제 풀이 요령을 완벽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그냥 저절로 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 그거의 구분 자체가 없는 게 바로 원가관리 회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단계도 좀 볼게요. 5단계에 보시면 평균법을 먼저 보면 평균법은 애시당초 4단계에서 단가 구할 때 기초 것도 다 녹여놨죠. 그래서 단가에 이미 기초제공품을 태워놨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죄다 그냥 단기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기초제공품을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초제공품은 결국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 기초제공품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떠올려보세요. 지금 지워버렸으니까. 기초제공품, 단계 착수된 거, 완성된 거,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 화살표 가봅시다. 얘는 이렇게. 얘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죠? 그럼 기초제공품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여기로 갈 뿐인 거니까 기초제공품은 우리가 무조건 어디다가 완성품의 원가에다 그냥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에 써 있는 거죠. 5단계에 보시면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에 가산한다. 따라오셨죠? 그죠? 그 밑에 있는 성과평가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이번에 보시면 연속제조공정이라는 거 있는데 요까지는 좀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연속제조공정. 합격하는 순서가 저 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을 딱 봤을 때 절실함 순서인 것 같아요. 절실함 순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당연히 지능순, 머리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몇 번 있었죠. 이게 정말 절실하면 합격하더라고 진짜로. 한 3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 학생은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나이였어요. 근데
처음에 학원을 찾아와가지고 정말 너무 정말 울 것 같은 그런 눈망울로 울 것만 같은 그런 눈망울로 진짜 자기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학원에 찾아왔을 때가 한 30 정도 됐을 때였을 거야 아마. 근데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야. 30인데 그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만 자기 유학 생활을 하다 왔대요.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미루고 하다 보니까 뭐 30이었나 29이었나 그때까지 계속 어떻게 미뤘대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다 밀어놨는데 그렇다고 유학 생활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느냐, 뭔가 이뤄낸 게 있느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돈만 쓰고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게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기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너무 이게 나이만 먹어버렸고 너무 절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회계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학원을 찾아왔는데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공부하다 군대 갔어 진짜로. 근데 갔다가 한 3년 뒤에 다시 왔어 이렇게. 다시 자기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할 거래. 그러더니 곧바로 그냥 합격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항상 아침에 1등으로 오는 게 그냥 1등으로 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 7시 정도 되면 학원에 와 있어요. 제가 학원에 좀 일찍 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차 밀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오바해서 좀 일찍 오는데 오늘도 제가 한 7시 한 반쯤에 도착했는데 7시 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강의실에 문을 열어봐요. 누가 혹시 있나? 그러면 해마다 꼭 한 명 정도씩은요. 7시나 7시 반쯤에 와서 학원 강의실 자습실 이런 데 문을 열어보면 한두 명 정도는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지금까지 100% 다 합격했어요. 제가 얼굴 봤던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와서 공부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7시에 왔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6시쯤 되면 집에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밤에 뭐 학원 자습실 그때는 코로나 없었으니까 11시, 12시까지 열어놨었거든요. 지금 10시까지밖에 안 열어놓을 건데 어쨌든 11시, 12시 그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저도 이제 밤에 미국에서 AICPA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밤에 하거든요. 강의가 10시 반에 끝나요. 10시 반에 끝나고 나서 퇴근길에 보면은 문 딱 열어보면 그 7시에 있었던 그 학생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합격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 상담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좋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공부 시작하시고요. 남들보다 1시간 더 늦게까지 공부하세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그 학생이 늦게 공부 시작하고 나서도 바로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2차 시험 본 학생이 하나 있어요. 올해 이제 1류로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작년에 동차 보고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시험을 1류로 한 과목만 봤죠. 그래서 그 학생 아마 뭐 다른 과목 하면서 이렇게 뭐 식사라도 한번 하거나 했던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저한테 원가 관리회계 처음 딱 공부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뭘 들고 와서 자기 이거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보면 상호 배분법 하잖아요. 상호 배분법 어떻게 풀어요? 연립방 정식 풀어야 되잖아. 자기 연립방 정식 풀어본 적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대 자기. 그래서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 가르쳐 달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연립방 정식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르쳐 주면서 이 학생이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의 풀이법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봤구나 아예. 특히나 수학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게 진짜 연립방 정식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래서 연립방 정식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따라가기가 어렵겠지 아무래도. 그럼 결국은 제풀에 지쳐가지고 중간에 이제 조금 뭐 안타깝게도 그만두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상담을 또 하러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좀 TMI라서 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여튼 좀 자기도 절실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합격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 이제 제 질문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공부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너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남들이 딱 봐서 이 반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오는 애가 만약에 8시에 오는 것 같다. 그럼 넌 7시에 와. 딱 봤을 때 이 반에서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가 10시까지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럼 넌 11시까지 공부해. 이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점심 먹고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딱 해서 오후 수업 하기 한 10분 전에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럼 너는 그냥 한 20분 전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딱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도 맨날 1등으로 와 있었어요. 맨날 7시에 맨날 와 있고 밤 11시까지 무조건 공부하고 밥도 1년 내내 김밥밖에 안 먹어. 김밥을 먹으면서 그냥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로스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 몇 주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내내 그 짓을 해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더니 1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1차를 그냥 바로 합격했다고 1차를. 2차도 4개를 붙어왔더라고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니 연립방정식도 모르던 애가 1차를 한 번에 합격하고 2차를 동차 때 4개를 합격한다고? 야 뭔가 채점을 잘못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무조건 합격하더라고요. 얘도.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내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었느냐? 내 머리가 어느 정도냐? 내 지능이 어느 수준이냐? 물론 도움은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남들보다 진짜 훨씬 열심히 하는 거. 그동안 학원에서 합격한 그런 학생들 보면요. 제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쳤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렇게까지 공부해도 되나? 저렇게 살다가 좀 죽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느낌, 그죠? 좀 과장 보태면.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한 번에 합격해서 다 나갔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 좀 했던 거야. 그런 분들이 자기 머리 믿고, 그죠? 머리 믿고 조금 등한시 하다 보면은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딴소리가 길어졌는데 연속 제조 공정 보면 이런 얘기죠.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대. 2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뭐 2개 이상 깔려 있겠지. 1공정과 2공정. 우리가 뭐 짜잘한 분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필 짜잘한 거 만드는데도 컨베이어 벨트 하나 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런 분필의 모양을 딱 만들겠지. 규격대로 딱 잘라요. 그럼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걔네들을 뭐 코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야만 당연히 제품들이 완성이 되는 건데 순차 관계에 있다는 거죠. 1공정이 다 끝나줘야만 그것을 이용해서 2공정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컨셉인 거죠. 이렇게. 그럼 1공정과 2공정에서 각각 들어가는 원가들이 있다 보니까 제공품 T계정이라고 하는 것도 1공정 거 따로 2공정 거 따로 이렇게 2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끊길 수밖에 없고 첫 번째랑 두 번째 T계정을 그려보면 등장인물은 이렇다는 거지. 1번 공정에서는 기초제공품이 있는가 하면 단계 중에 착수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착수하면서 들어가는 원가는 뭐 재료비도 있고 가공비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료비랑 가공비랑 따로따로 가죠. 왜냐하면 재료비 투입 완성도랑 가공비 투입 완성도는 다르니까. 그죠?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재료는 언제 집어넣어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재료는 초반에 다 넣고 시작하죠. 하지만 가공은 언제 들어가요? 제가 서 있는 이 교탁이 컨베이어 벨트다. 얘 만들어요. 쭉 와서 요 끝까지 딱 가면 분필이 딱 만들어져요. 재료는 처음에 다 넣고 시작했어요. 퀴즈. 가공비는 그럼 언제 썼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가공비는 제가 여기서 썼나요? 여기서 썼나요? 아니면 여기서 썼나요? 어디서 썼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그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 자체를 가공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즉 가공비라는 건 이 특정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무는 조금 더 어려워요. 실무에서는 여기에서는 뭔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별게 없어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막 시급이 엄청 세. 막 전문가들이라서. 근데 이쪽은 막 단순 노동이야. 그래서 시급이 얼마 안 돼요. 그럼 가공비도 여기서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좀 적게 들어가고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수업 목적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아무리 2차 시험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가정하느냐. 가공비는 그냥 여기서 들어가는 거나 여기서 들어가는 거나 같은 비율로 들어간다. 가공비는 그냥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어떤 분필이 60%까지 왔대요. 물리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가공비 몇 퍼센트 들어갔겠어요? 전체 들어가야 하는 가공비 중에서 물리적으로 60% 지점까지 왔다면 우린 다 그냥 균등하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는 60%겠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비는요. 가공비라는 원가 투입 완성도랑 물리적인 완성도랑 똑같아요. 그냥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재료비인 거지. 재료비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시작하자마자 다 넣는다며. 그럼 얘가 비록 60%까지밖에 안 왔지만 재료비는 어때요? 재료는 다 넣었을 거 아니야.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재료는 제가 다 넣었는데요. 재료 투입의 완성도는 100%인데요. 그러겠죠? 즉 재료비랑 가공비는 일반적으로는 원가가 투입되는 스케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완성도도 다르게 나오고 완성도가 다르게 나오면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도 다르게 나온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걔네들 가지고 완성을 시켰다. 이번에 기말의 미완성으로 남았다.
두 번째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있는가 하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가공비도 들어가요. 1부는 완성을 시키고 1부는 기말에도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얘랑 각각 완전 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얘랑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지. 순서. 얘가 다 끝났으니까 얘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된 녀석을 이 두 번째 공정 어딘가에 갖다 이제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자, 공장에 가서 물어볼게요. 현장에 딱 갔더니 여기서 1공정에 일을 하시는 분이 딱 계시는 거야. 여기서 2공정에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 치킨 만드는 회사고요. 1공정에서는 닭에, 생닭에 뭐 털을 뽑아요. 두 번째 공정에서는 그 털 뽑힌 생닭을 튀겨요. 이런 걸 해서 치킨을 만들고 있는 거야. 털 뽑고 있는 분, 튀기는 분,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회계팀에서 나왔는데요. 1공정에서 이 완성시킨 것이 2공정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가지고 이 중에 어디다가 제가 좀 링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현업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쓱 보더니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1공정에서 완성해가지고 얘한테 넘겨주는 건 뭐냐면 그냥 털 뽑힌 닭인 거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털 뽑힌 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재료인 거잖아. 그걸 재료 삼아가지고 튀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업에서 공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만약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 꽂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링크 시키려고 봤더니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치킨을 튀기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갈 거냐? 기름이나 양념 이런 다른 재료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즉 재료는 재료인데 1공정에서 받아온 털 뽑힌 닭이라고 하는 재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공정에서 최초로 2공정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가들을 굳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투입되는 스케줄이 달라서 투입의 완성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건데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념치킨을 만든다 그러면 양념이라는 건 처음부터 안 들어가고 이럴 때 막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재료비가 여기 이 재료비의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즉 두 번째 공정에서 우리가 명색이 두 번째 공정에 재료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건 두 번째 공정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재료를 쓰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을 재료비라고 하고 싶고 앞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녀석은 뭔가 다른 이름을 써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완성도가 다르니까. 그럼 앞단에서 받아오는 그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고 있죠. 뭐라고 불러요? 얘를 전공정비 혹은 뭐 전공정 대체원가 뭐 전공정 원가 이런 말들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공정 원가라고 하는 새로운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요 녀석을 얘랑 이렇게 링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현업에서 보기에는 얘도 재료고 얘도 재료인 거예요. 그냥. 근데 얘네 둘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얘가 받아짐으로써 두 번째 공정을 스타트 끊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털 뽑힌 닭이 내 손에 들어와야 지금부터 튀기기 시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시작되는 시점 0%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이 재료비 또 똑같은 재료지만 얘는 사실상 재료라는 이름은 얘가 가져갔어도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재료예요? 얘는 닭이고 얘는 지금 양념이라고. 그럼 더 훨씬 더 메인 재료, 원재료는 얘고요. 얘는 그냥 부재료. 부재료이다 보니까 얘도 무조건 처음부터 넣어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얘는 중간에 애매할 때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언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그냥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로 제시해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0 말고 뭐 50, 뭐 심지어 100 이럴 때 들어간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요 둘에 들어가는 스케줄이 다르다 보니까 완성도도 서로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이긴 한데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수업 목적상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공정이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앞공정과 뒷공정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뒷공정에 포커스를 맞추겠지. 앞공정은 그냥 하나 있을 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공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1공정과 2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공정 A와 공정 B가 어쩌고 저쩌고 갑공정과 을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딱 보자마자 당연히 뒷공정 물어볼 게 뻔하니까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싹 스쳐가면 되겠네. 뭐가 있을 것이다? 전공정비가 있겠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100개래요. 여기서 착수되는 건 몇 개일까요? 100개겠지 당연히. 이게 1000원이래요. 얘는 얼마겠어요? 1000원이겠지, 그죠? 당연히 얘가 얘로 그냥 오는 것 뿐이니까 수량도 같을 거고 금액도 같을 거야. 또 하나 얘는 무조건 0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근데 요 놈에 대한 표현이 문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 인물 보면서 정리합시다. 1번에 있는 티계정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티계정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있는데 대체 수량과 대체 원가는 수량끼리도 짝이 맞고 원가끼리도 짝이 맞다. 그냥 그 얘기 써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같이 좀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칸이에요. 전공정 원가의 완성도래. 전공정비라고 하는 이 친구는 후속공정에서 언제 들어간다? 초기 0%에 다 들어간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전공정 원가의 투입 완성도는 100%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어차피 전공정비라고 하는 이 원가가 언제 들어가느냐? 이 컨베이어 벨트 시작되는 시점, 여기서 몽땅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기말 제공품이 한 1%까지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됐다 라고 할지라도 전공정비는 최소한 100%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몽땅 다 들어간다라는 말이랑 완성도가 100%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말이다. 혹시나 1차 시험에서는 말 문제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당연하다라는 거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회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되셨죠? 자, 요 정도 보고 공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공손 이야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오시죠.